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도대체 왜 영입했는지 의문이 드는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영입해놓고 쓰지 않거나 매치핏이 아닌 선수를 영입하거나 부상자를 영입하는 이상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은 메슬로가 선정한 영입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표적인 몇몇 선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약스 챔스 돌풍의 주역으로 맨유로 이적했던 반더비크의 사례입니다. 지난 18-19 시즌 아약스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며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프랭키 도영, 더리우트, 지에시 등 주축 멤버들이 하나둘 빅클럽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반더비크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리버풀, 맨유와 같은 빅클럽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2020년 여름 587억 원이란 적지 않은 이적료에 맨유에 입성했습니다. 맨유가 반더비크를 영입했을 때까지만 해도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미 자리에 기용할 수 있고 부페를 공미로 쓰게 되는 경우에는 노쇠화된 마티치 대신에 포그바의 짝으로도 기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프레드나 맥토미니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부페, 반더비크, 포그바 중원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반더비크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부페가 이미 2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솔샤르는 활동량과 압박이 뛰어난 프레드 맥토미니 조합을 가동했는데요. 부페가 여러 방면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프레드 맥토미니가 그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반더비크를 굳이 기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막상 그를 중미로 기용해보니 수비 능력이 부족해 쓰임새가 상당히 애매해졌죠. 결국 그는 제한된 쓰임새에 머물렀고 그나마 부페가 빠져야만 경기에 나설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경기 벤치에서 대기하다가 막판에 들어오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는데요. 이처럼 출전 기회가 줄어드니 경기 감각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폼도 자연스럽게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몸 상태도 점점 불안정해졌죠. 어느덧 무색무취한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2022년에는 부상까지 겹치며 장기 결장에 들어갔고 복귀 후에는 예전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새로운 미드필더들도 영입되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지로나로 완전 이적하면서 맨유와 작별하게 되죠. 그러자 혹자는 안 쓸 거면 비싼 돈을 주고 도대체 왜 영입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낸 반면 한편에서는 간헐적으로 기회를 받고 본인이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못하니까 기회를 못 받은 것이다 라는 반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만약 쿠만 감독이 이끌던 바르셀로나로 갔다면 향후 커리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목소리를 내비추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첼시에 한 시즌간 임대 영입됐던 미네이로입니다. 이 선수가 첼시로 영입됐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팬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2008년 여름 첼시는 새롭게 부임한 스콜라리 감독과 함께 리빌딩에 들어갔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함께한 데쿠를 들여오며 기술과 조직이 공존하는 축구로 팀의 체질 개선을 시도했죠. 하지만 시즌 초부터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우선 호비뉴의 영입에 실패한 것은 물론 중원의 핵심인 애쉬양이 무릎 부상으로 장기 이탈해버린 것인데요. 조노비 미켈이 있긴 했지만 대치자가 미켈밖에 없다는 것은 불안점이었고 발락과 램파르는 공격 지향성이 컸기 때문에 중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스콜라리는 자신이 과거 브라질 대표팀 시절 중용했던 수미 미네이로를 불러들이게 되죠. 자, 미네이로가 누구냐 함은 스콜라리의 발언을 빌리자면 마켈레 같은 스타일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인마크에 능하고 다른 선수들을 위해 헌신하는 수미인데요. 스콜라리는 그가 애쉬양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진 못하더라도 미켈과 함께 중원에서 수비와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미네이로는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리저브에서 적응하는 데 보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매치핏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스콜라리가 경질되기까지 하면서 아예 전력외로 분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시즌간 단 한 경기 출전에 그친 채 첼시를 떠나게 되죠. 따라서 현재까지도 팬들은 왜 영입한 것인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으며 혹자는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날이 영입했던 가장 아이러니한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킴 칼스트롬의 사례입니다. 최근에 해외 축구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 선수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적어도 올드 팬분들이라면 이 선수 하고 떠올리실 겁니다. 과거 리옹이 리강의 절대 강자였던 시절 칼스트롬은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중원의 중심을 잡았던 선수였습니다.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였지만 필요에 따라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심지어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었죠. 그런 그가 2014년 겨울 이적시장 마감 이래 아스날로 임대 영입되었습니다. 당시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다투고 있었지만 중원 사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램지와 윌셔가 나란히 부상으로 이탈했고 플라미니는 징계로 출전할 수 없었는데요.
벵거는 급하게 미드필더를 찾아야 했고 그때 떠올린 이름이 바로 칼스트롬이었습니다. 자, 벵거는 오랫동안 리그왕 출신의 선수들을 꾸준히 아스날로 데려왔던 감독이었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리옹 시절 맹활약하던 칼스트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의 플레이 스타일 성향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러시아 무대로 이적한 뒤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벤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단기간 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베테랑 자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그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진 결과 칼스트롬의 척추에 미세골절이 발견된 것이죠. 이는 모스크바에서 훈련 캠프 도중 당한 부상이었는데 심지어 칼스트롬 본인도 몰랐던 부상이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최소 3주에서 6주가량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고 벵거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마감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자를 영입할 것이냐 아니면 아무도 데려오지 않을 것이냐 고민 끝에 벵거는 결국 그를 영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칼스트롬은 쓸 순 없지만 3, 4월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아스날은 부상 사실을 알고도 영입을 강행했고 칼스트롬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치료와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침내 칼스트롬은 시즌 막판 FA컵 준결승 위건전에서 드디어 벵거의 호출을 받게 되는데요. 후반 교체로 투입된 칼스트롬은 승부차기에서 세 번째 킥코로 나서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고 아스날의 결승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아스날은 결승에서 헐시티를 꺾고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칼스트롬이 반시즌간 아스날에서 소화한 경기는 단 4경기에 불과했습니다. 부상자인 그가 영입된 전말은 훗날 칼스트롬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전말을 모르는 많은 팬들은 아직까지 도대체 왜 영입했는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도 아스날의 케이스인데요. 아스날이 입성했던 스페인 공격수 루카스 페레스의 사례입니다. 15-16 시즌 라리가에서 19골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은 그는 그의 여름 아스날로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아스날은 웰백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 지루 한 명에게 공격을 의존하고 있었고 페레스의 경우 공격 라인에 속도와 침투 옵션을 더하겠다는 의도로 영입된 선수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루카스 페레스는 리그보다 컵대에서 더 많이 기용됐고 리그 선발 출전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 막판이나 주로 로테이션으로 기용됐죠. 이처럼 리그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자 팬들은 나쁘지 않은데 왜 기회를 안 주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바젤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FA컵과 리그컵에서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냈는데 정작 벵거는 리그에선 이상하리만큼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유는 아주 명확했는데요. 우선 페레즈는 벵거가 직접 요청한 1순위 영입은 아니었습니다. 아스날은 원래 라카제트와 바디를 노렸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적시장 막바지에 대안으로 그를 데려온 것이었죠. 또한 사실 당시 아스날은 공격 자원 자체는 풍부했습니다. 지루, 산체스, 월콧, 이워비 그리고 복귀할 웰백까지 벵거는 이 선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며 전방 라인을 실험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 루카스 페레스의 역할은 끝내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벵거는 그가 어떤 유형의 공격수인지 어떤 전술 속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죠. 분석에 따르면 페레스는 수비 뒷공간이 열릴 때 가장 위협적인 유형의 공격수인데 당시 아스날의 전술은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페레스가 활용할 뒷공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그의 침투 움직임은 아스날의 전술에 맞물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본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측면과 세컨 스트라이커 위치로 오가며 경기에 투입됐고 벵거 역시 그를 전술적으로 어디에 두어야 될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시즌 중반 햄스트링 부상까지 겹치면서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복귀 이후에도 벵거가 기존 전술 틀을 유지하면서 페레스는 여전히 교체 자원으로만 남게 되죠. 결국 루카스 페레스는 친정팀 데포르티보로 임대를 떠나며 단 한 시즌 만에 아스날을 떠났습니다. 이적 당시에는 전력 보강으로 평가됐지만 실제로는 감독의 구상과 팀 구조가 그를 위한 형태가 아니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버튼에 영입됐었던 맥기리의 사례입니다. 우선 맥기리는 셀틱 시절까지만 해도 스코틀랜드 무대를 대표하는 기술적인 윙어였습니다. 별명이 아일랜드 호나우지뉴라고 불렸었죠. 이런 활약에 그는 빅리그 팀들로부터 무수한 로브콜을 받았는데 그는 2010년 여름 돌연 러시아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이적을 택했습니다. 초반에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줬지만 곧 한계를 드러내는데요. 러시아 리그 특유의 느린 템포와 좁은 공간 속에서 그의 돌파는 점점 막히기 시작했고 수비 가담과 전술이에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감독과의 갈등이 겹치면서 2013년엔 팀 훈련에서도 제외됐고 사실상 전력외로 밀려났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에버튼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에버튼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은 과거 위건 시절부터 맥기디를 눈여겨보던 인물이었고 저비용으로 경험 있는 윙어를 영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이미 러시아에서 밀려난 선수를 왜 데려오냐라는 의문이 컸고 몇 달간 실전에 나서지 못한 탓에 몸 상태나 경기 감각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현지 포럼에는 몸이 무거워 보인다, 살이 붙은 것 같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 마르티네스 감독조차 이 부분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냈죠. 실제로 맥기디가 모스크바 시절 체중 초과로 벌금을 자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중관리 이슈가 회자되기도 했기 때문에 팬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겨울 맥기디는 에버튼으로 이적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무려 4년 6개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게 거는 기대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시즌 초반만 해도 맥기디에게서 약간의 번뜩임은 있었습니다. 개막전에서 골을 넣으며 기대를 모았지만 곧 체력 저하와 부상, 경기력 기복이 이어졌죠. 결국 그는 점차 벤치로 밀려났고 2015년부터는 아예 출전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훈련 태도와 집중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며 1군 훈련에서도 제외되었는데요. 그렇게 계약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팀을 떠났습니다. 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던 우드게이트의 사례입니다. 현재는 유리몸의 대명사로 꼽히지만 그는 한때 존 테리와 함께 잉글랜드 차세대 센터백 자원으로 꼽힐 정도로 고평가를 받던 인물이었는데요. 이러한 그를 2004년 8월 레알 마드리드가 360억 원이란 거금을 들여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레알은 갈락티코 정책, 지다네스 파보네스 정책과 더불어 수비의 리더들이 모두 팀을 떠나면서 사실상 수비가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비 강화 차원에서 우드게이트는 물론 와이트르 사무엘까지 데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우드게이트가 전 시즌 부상으로 인해 시즌의 절반도 안 되는 경기를 치렀었고 부상의 여파로 계속해서 재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상 중에 레알로 이적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당시 레알의 감독이던 카마초는 직전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페레스 회장은 구단의 이미지에 알맞은 스타,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원하고 있었고 결국 페레스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영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의료적인 리스크를 무시한 도박성 영입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카마초 감독은 성적 부진과 더불어 구단 내부 간섭 때문에 2달 만에 사임하는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듯 심각한 허벅지 부상을 입고 레알에 입성하게 된 우드게이트는 부상을 회복하는 데 데뷔 시즌을 다 보냈고 단 한 경기에 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무렵 레알의 팬들은 우드게이트의 이적료면 라리가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던 가브리엘 밀리토가 무려 4명이란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갑자기 왜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냐면 원래 레알이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가 가브리엘 밀리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베테랑 이에로의 대치자로 레알에 입성할 예정이었으나 메디컬 과정에서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이적이 부산됐고 어쩔 수 없이 레알 사라고사로 이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라리가 정상급 수비수로 거듭났죠. 그의 영입을 처리한 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부상당한 우드게이트의 영입으로 이어진 것이니 팬들의 입장에선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우드게이트는 마침내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우선 당시 라모스와 엘게라가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팅 라인업에 깜짝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뷔 전의 기쁨도 잠시 너무 의욕이 앞섰는지 자책골과 함께 2번의 파울로 퇴장을 당하는 최악의 데뷔전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또 얼마 뒤에는 부상을 당하면서 레알과는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2006년 여름 고향팀인 미들즈브러로 임대 가면서 레알 마드리드와 작별하게 됐고 현재까지 아자르와 함께 21세기 레알의 최악의 영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대부분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적에는 늘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 사례들만큼은 그 이유를 끝내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입 사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